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뒤로 한국에 돌아온 지금까지 매일 밤 누군가의 기괴한 중얼거림에 시달리고 있는 20대입니다. 사실 저는 미신 같은 건 코웃음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무당이나 귀신 얘기를 하면 세상이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면박을 주곤 했죠.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객기로 시작한 라오스 무전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 다 가는 관광지는 따분해 보여서 지도에도 없는 깊은 산골로 들어갔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엔 현지인 트럭 짐칸에 얻어 타고 산길을 한참 올라갔어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옆에 실린 닭들이 푸드득거리고 비포장도로 먼지가 입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5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트럭이 멈춰섰어요. 여기 내려. 운전사 아저씨가 손짓으로 알려주는 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목조가옥 대여섯 채가 전부인 것 같았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에 뭔가 이상한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처음엔 빨랫줄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낡은 붉은 천 부적들이었어요. 천 조각들이 바람에 파드득 파드득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던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적마다 뭔가 검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당연히 라오어라서 뭐라고 쓰인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천조각들이 다 낡아서 해지고 색이 바래야 정상인데 붉은색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마치 얼마 전에 뭔가 빨간 액체를 적신 것처럼요.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거의 다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보였는데 저를 보더니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뭔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뭐지?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래? 조금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해는 지고 있었고 여기서 다시 나갈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마을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그냥 누가 좀 재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몸짓으로 물어봤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피하더니 한 중년 남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손짓해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내한 곳은 마을 제일 안쪽에 있는 목조 가옥이었어요. 다른 집들보다 좀 더 크고 오래된 것 같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음침했어요. 나무 기둥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현관문 위쪽에도 아까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것과 비슷한 붉은 천조각이 못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문이 열릴 때 끼익 소리가 진짜 오싹했어요.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소리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했고 먼지 냄새와 함께 뭔가 향 같은 냄새가 났어요. 라오스절에서 맡았던 그런 향이 아니라 좀 더 텁텁하고 목을 조이는 듯한 냄새였죠.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을 가리켰어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는데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이 계단 오르내리면 엄청 시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층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남자가 왼쪽 방문을 열어줬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바닥은 나무였고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나무 판자로 반쯤 막혀 있었죠. 침대는 없고 바닥에 낡은 매트리스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꽂힌 곳이 있었어요. 방 한 구석이었어요. 거기에 작은 제단 같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작은 선반 위에 뭔가 여러 개가 놓여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빛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보였어요.
남자가 등불을 켜주고 나서야 제대로 보였죠.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선반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뭔가가 있었어요. 동물 발톱 같은 것도 보였고 깃털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에 놓인 건 작은 목각 인형이었어요.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인데 얼굴 부분에 못이 3개 박혀 있었어요. 두 눈과 입에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거 뭐예요? 제가 인형을 가리키며 물었지만 남자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하더니 나가버렸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죠. 저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재단을 다시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선반 주변에도 이상한 게 많았어요. 바닥에 원을 그린 듯한 검은 자국이 있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 같은 게 여기저기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은 것처럼요. 에이, 그냥 낡아서 그런 거겠지. 시골집이니까.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배도 고팠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배낭에서 간단히 과자를 꺼내 먹으면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나무 판자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몇몇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을 중앙쯤 되는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었어요. 한 10명쯤 됐을까요? 모두 횃불을 들고 어디론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뭔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만 유독 크게 보였어요. 키가 큰 건지 아니면 뭔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았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서더니 갑자기 다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으로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의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았는데 평범한 기도 시간 같은 게 아니었어요. 횃불빛이 흔들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였고 중앙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더니 뭔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낮고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우웅! 마을 입구의 나무에 매달린 붉은 천부적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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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요. 마치 뭔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창문에서 떨어져 나왔죠. 등이 벽에 닿았는데 그때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벽이었어요. 그냥 낡은 나무 벽이었죠. 하지만 아까 못 봤던 게 하나 보였어요. 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안이 새까매서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윽!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어요. 분명히 뭔가 움직였어요. 벌레? 쥐? 아니면 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뭔가가 벽 속에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 한구석의 재단, 벽에 긁힌 자국들, 구멍 속에서 꿈틀대는 것, 그리고 밖에서 계속되는 이상한 의식. 여기 뭔가 이상해. 진짜 이상해. 저는 배낭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물론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었지만 그냥 불빛이라도 밝히고 싶었거든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춰봤어요.
그때 재단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하자 작은 유리병이 보였어요. 아까는 못 봤던 건데 재단 뒤에 숨겨져 있었나 봐요. 저는 기어가서 그 병을 집어들었어요. 투명한 유리병이었는데 안에 뭔가 검은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액체 속에 뭔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작은 뼈들이 들어있었어요. 손가락 뼈처럼 생긴 가느다란 뼈 몇 개가 검은 액체에 잠겨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 입구에는 빨간 실이 칭칭 감겨 있었고 그 실에 작은 부적이 매달려 있었어요. 병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뭔지, 왜 여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절대 일반적인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그만 병이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병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재단 아래로 들어갔어요. 저는 배를 바닥에 대고 재단 밑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손전등을 비추자 병이 보였어요. 그런데 병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재단 밑바닥에 뭔가 그려져 있었어요. 원이었어요. 커다란 원 안에 복잡한 문양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 안쪽에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는데 라오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문자들이었어요. 검은 물감으로 쓴 것 같았는데 어떤 글자는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들리던 웅얼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끼야악! 날카로운 비명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보니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절을 하고 있었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은 채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정확히 제가 서 있는 이 창문을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레이저처럼 제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귀가 멍멍했어요.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매트리스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되면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나가야 해. 하지만 지금 밤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 깊은 산골에서 밤에 혼자 나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배낭을 베개 삼아 눕기로 했어요.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매트리스 위에 몸을 뉘었죠.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밖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고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을까요? 그때였어요. 똑똑똑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빗방울인가 했는데 비 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더 무겁고 더 끈적한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죠.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장에서 뭔가 검은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똑똑 천천히, 규칙적으로요. 그 액체가 떨어지는 곳은 바로 재단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아서 천장을 자세히 봤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천장나무 틈 사이로 검은 얼룩이 번져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위층에서 뭔가 흘러내려온 것처럼요. 위층. 이 집은 2층이라고 했는데 그럼 위에도 방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니 계단이 더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아까는 너무 어두워서 못 봤는데 지금 보니 계단 끝이 보였어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궁금했어요.
저 위에서 대체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나왔고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아까 방에서 맡았던 향냄새보다 훨씬 더 진하고 무언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문 앞까지 갔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끼익. 문이 열리면서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벽면 전체에 빨갛고 노란 천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는데 그게 마치 살덩어리처럼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낮은 제단 같은 게 있었어요. 제단 위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인형들이 빙 둘러놓여 있었죠. 처음엔 그냥 마을의 전통신앙 공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인형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무로 깎아 만든 건데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리고 비명 지르는 모습이더라고요. 크기도 제각각이었는데 제일 작은 게 손가락만 하고 큰 건 어린아이 키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인형들 머리에는 진짜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 머리카락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뭔가 이 공간이 단순한 기도실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 같은데. 민호 형이 뒤에서 작게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 시선이 제단 뒤쪽 벽에 붙어 있는 뭔가에 꽂혔어요. 사진들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사람 얼굴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모든 사진 속 사람들 눈동자 부분에 빨간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X자로 교차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형, 우리 그냥 나가요. 빨리. 제가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 탁, 탁. 나무 바닥을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우리는 황급히 방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귀에서 터질 것 같았죠.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노파가 들어왔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게 한 80대는 돼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허연 백발이었고 온몸에 빨간색이랑 검은색 천을 주렁주렁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죠. 노파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그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뼈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뭔 동물뼈인지 모르겠는데 손가락뼈처럼 가느다란 것들이었어요.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라오어라서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 톤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노파가 언제 뒤를 돌아볼지 몰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노파가 의식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형,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게 빨리 나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까 그 노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방을 나온 뒤부터 기분이 영 찝찝했어요.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진이나 찍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민호 형이 말했어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꺼냈죠.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사진을 찍었어요. 전통 가옥도 찍고 마을 사람들 일하는 모습도 찍고요. 다들 친절하게 웃으며 사진 찍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마을 뒤쪽에 작은 숲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지인 한 명한테 물어보니까 거긴 마을 사람들도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성한 곳이라나 뭐라나.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가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형, 저기 한번 가볼까요?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신성한 곳이래잖아. 괜히 갔다가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에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사진만 찍고 올게요. 결국 저는 혼자 그 숲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숲은 생각보다 울창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다 가려서 낮은데도 어둑어둑했죠. 발밑에는 낙엽이 푹신하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한 10분쯤 걸어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작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사당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건데 지붕은 초가지붕 같았고 앞면에는 낡은 나무 문이 달려 있었어요. 문 양쪽에는 빨간 천이 걸려 있었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동시에 엄청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을까? 사진 찍으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저는 천천히 사당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과일이랑 꽃들이었는데 근데 그게 다 썩어서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냄새도 지독했죠. 코를 찌르는 것이 마치 뭔가 죽어서 썩는 냄새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카메라는 이미 들고 있었고 저는 사당 전체가 들어오게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변 공기가 확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니, 차가워진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죠. 여긴 열대지방인데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숲을 빠져나왔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계속 뛰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 형이 있는 곳까지 돌아왔을 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형한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겁쟁이 같아 보일까 봐요. 우리는 그날 저녁 마을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로 했어요. 방은 딱 2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각자 하나씩 쓰기로 했죠. 방은 되게 단순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창문은 나무로 된 덧문이 있었는데 잠금 장치도 제대로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사당에서 사진 찍었을 때 느껴진 그 차가운 기운이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마을 사진들은 다 잘 나왔는데 사당 사진만 유독 이상했어요. 사당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찍을 땐 닫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하얗게 빛나는 게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형체는 잘 안 보이고 그냥 하얗게 번져 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되게 높은 음이었어요. 라오어라서 가사는 못 알아들었지만 멜로디가 이상했어요. 계속 같은 음을 반복하는데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덧문 틈새로 밖을 내다봤죠. 달빛 아래 마을 광장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리 구부정한 노파였어요. 낮에 그 사당에서 봤던 바로 그 노파요. 노파는 계속 노래를 부르며 우리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은에는 뭔가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끝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노파가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노래를 멈췄어요. 완벽한 정적이었어요.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창문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달빛에 비친 노파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주름진 얼굴에 눈은 완전히 하얗게 풀려 있었어요. 입은 활짝 벌려져 있었는데 이가 하나도 없었죠. 노파가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창문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다시 창문을 봤을 때 노파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깃털 한 다발이었어요. 새 깃털 같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축축하더라고요.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말라 비틀어진 꽃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색 꽃이었는데 완전히 바싹 말라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죠. 누가 일부러 제 방 앞에 갖다 놓은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옆방에서 민호 형이 나왔어요. 야, 어젯밤에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나 노랫소리 같은 거 들었거든. 형도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형한테 문 앞에 놓인 깃털과 꽃을 보여줬어요. 형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이 마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황급히 짐을 싸서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돈을 내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동정하는 것 같은 눈빛이랄까요? 조심해서 가요.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다음 도시로 향했죠. 트럭 찜칸에 앉아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봤어요. 그때 보였어요. 마을 입구 언덕 위에 그 노파가 서 있는 게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트럭이 커브를 돌아 마을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파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희는 마을을 벗어나 근처 작은 도시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도 자꾸만 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움푹 꺼진 눈, 그리고 저를 똑바로 뚫어지게 보던 그 시선이요. 야, 너 괜찮아? 같은 방을 쓰던 친구 민수가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죠. 사실 온몸이 묘하게 무겁고 가슴 한쪽이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기분 탓이라고, 그냥 힘든 하루를 보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너무 생생해서 현실 같았거든요. 제가 다시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 한밤중이었고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느껴진 거예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곳에 그 노파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노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전부 똑같이 창백한 얼굴에 움푹 꺼진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도망치려고 발을 움직이려는데 다리가 굳어버렸죠. 그 순간 노파가 입을 벌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사람 것이 아니었어요. 야악!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 같은 소리였는데 동시에 수십 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요. 야, 괜찮아? 꿈 꿨어? 민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응, 악몽. 진짜 생생하더라. 다시 눕긴 했는데 그 후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노파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희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어요. 원래 계획은 며칠 더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빨리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민수랑 다른 친구 성훈이가 우기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 이왕 온 거 제대로 둘러보자. 결국 저희는 타협했어요. 하루만 더 있다가 가기로요. 그런데 그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트럭 기사 아저씨를 다시 만났거든요. 아저씨는 저희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너희 어제 그 마을 다녀온 거 맞지? 네, 그런데요? 아저씨는 한참을 저희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뭔가 건드린 거 없나? 신전 안에 있던 것들 말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목걸이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말을 더듬거리자 아저씨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뭘 가져왔어? 뭘 건드렸냐고. 목걸이요. 신전 안에 있던 목걸이인데 그냥 예쁘길래 사진만 찍으려고. 사진만? 진짜 사진만 찍었어? 아저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죠. 손으로 만졌어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시 제자리에 뒀는데요. 아저씨가 헛웃음을 쳤어요. 이런, 너희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이요? 그냥 목걸이 만진 것뿐인데.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건 금기야.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거라고. 저주받은 물건이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주요? 빨리 가야 해. 지금 당장 마을 주술사한테 가야 한다고. 주술사요? 정화의식을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아저씨는 말을 흐렸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다시 그 마을로 향했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직접 차를 몰아줬죠. 가는 내내 아저씨는 한숨만 쉬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요. 다시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제는 그래도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다들 집 안에 숨었구나.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왜요? 너희 때문이야. 금기를 어긴 외지인이 왔다는 소문이 퍼진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주술사는 마을 가장 안쪽, 언덕 위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집 앞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걸려 있었고 문 양옆으로 검게 그을린 향로가 놓여 있었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게 또 묘하게 역했거든요.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스님, 저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죠. 주술사는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 수염이 덥수룩했고 주황색 승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건 눈이었어요. 눈동자가 흐릿하게 흐려 있었거든요. 백내장인가 싶었는데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주술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뭔가 라오스어로 말했죠. 아저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뭐래요? 너한테 이미 저주가 붙었대. 어젯밤에 그들이 너를 찾아갔다고. 그들이요? 마을을 지키는 영혼들. 금기를 어긴 자를 벌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젯밤 꿈이 생각났거든요. 그게 진짜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술사가 손짓으로 저를 집 안으로 불렀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기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곳곳에 불상과 부적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주술사는 저를 방 한가운데 앉히더니 제 주변으로 하얀 분필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 안에 복잡한 기호들을 그려 넣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원을 다 그리고 나자 주술사는 구석에서 작은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쇳물 같기도 한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죠. 항아리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저씨한테 물었지만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주술사는 그 액체를 작은 그릇에 따르더니 손가락을 담갔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액체가 이마에 닿는 순간 얼음장 같았어요. 아니, 얼음보다 더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죠.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낮고 울리는 목소리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중얼거렸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주술사의 주문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촛불이 전부 꺼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뒤덮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비명을 지르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순간 느껴진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움켜쥐는 게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니, 손이 아니었어요. 뼈만 남은 손가락 같았거든요. 으아! 이번엔 비명이 나왔어요. 동시에 촛불이 다시 켜졌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어깨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검붉은 색으로요. 끝났다. 주술사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통역해줬죠. 정화의식이 끝났대. 근데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래. 저주가 너무 깊이 박혀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주술사는 서랍에서 붉은 실로 만든 팔찌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왼쪽 손목에 묶어주면서 또 뭔가 말했죠. 절대 풀지 말래. 이게 너를 보호해 줄 거래.
근데 만약 이게 끊어지거나 색이 변하면요? 빨리 여기로 다시 와야 한대. 그때는 더 큰 의식을 해야 할 거래. 팔찌를 보니 묘했어요. 붉은 실이 복잡하게 엮여 있었는데 가운데 작은 부적 같은 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그 검붉은 액체와 비슷한 이상한 냄새가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을 했는데 주술사는 대답 없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흐릿한 눈으로요. 마치 제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집을 나올 때 뒤를 돌아봤는데 주술사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저희는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는데 저는 또 잠이 안 왔어요. 손목에 팔찌를 만지작거리면서 누워 있었죠. 그때 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엔 더 생생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혼자 서 있는데 사방에서 손들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손이 저를 잡아 끌려고 하는 거죠. 살려줘!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뛰었는데 손들이 제 발목을, 팔을, 목을 움켜쥐었어요. 차갑고 미끄러운 촉감이었죠. 점점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손목이 화끈거렸어요. 팔찌가 있는 부분이요. 으악! 깨어났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손목이 진짜로 뜨거운 거예요. 팔찌를 보니 팔찌가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도 빨간색이었는데 이젠 마치 피처럼, 신선한 피처럼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손을 대보니 축축했어요. 뭔가 액체 같은 게 묻어나왔죠. 등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팔찌에서 붉은 액체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술사의 말이 떠올랐죠. 색이 변하면 다시 오라고. 근데 저희는 이미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표였죠. 어떡하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저도 이게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국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를 벗어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팔찌를 쳐다봤어요. 붉은색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심해졌어요. 썩은 쇠냄새 같은 게요.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떠난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륙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귓가에 속삭임이 들린 거예요. 돌아와.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주술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 노파의 목소리 같기도 했죠. 너는 우리 것이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고요. 혼자만 들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계속 그 속삭임이 들렸거든요. 잠깐 조는 사이에도 화장실에 갔을 때도 계속요. 돌아와.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어요.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손목의 팔찌는 계속 뜨거워졌어요. 마치 불에 달군 쇠를 찬 것처럼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이게 끝이길 바랐어요.
제발 이게 끝이길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면서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이 마을을 떠나거든요. 딱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둠뿐이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도 없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없는 밤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빌고 있는데요. 똑, 똑, 똑.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이고 주인 할머니는 마을 반대편에 사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되더라고요. 똑, 똑, 똑. 규칙적으로. 천천히.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드득 드득 드득.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손톱이 나무 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리.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숨죽인 채 문만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죠. 그때였어요. 문틈 아래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그냥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 그림자가 움직이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틈 아래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림자는 점점 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마치 액체처럼 바닥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그 순간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나왔다. 낮고 거친 속삭임이었어요. 마치 녹슨 쇠가 서로 긁히는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서? 아니면 방 안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불 속에서 움츠러들었어요. 눈을 꽉 감고 이게 꿈이길 바랐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계속됐어요. 금기 어겼다. 대가 치러야. 점점 가까워지는 목소리. 이제는 방 안에서 들리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침대 밑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다리를 침대 위로 올렸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침대 밑에서 또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무언가 기어 나오는 소리. 그리고 침대 모서리 아래에서 손이 나왔어요. 아니, 손 같은 거였어요. 새까만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관절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그 손이 천천히 침대 시트를 움켜쥐더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면서 침대 한가운데로 몸을 움츠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검은 손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2개, 3개 침대 사방에서 검은 손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천장에서 뚝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체를.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팔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고 머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진 그것이 천장에 붙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텅 빈 검은 눈동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어둠만 있는 눈이었어요. 그것이 입을 열었어요.
턱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서 입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네 영혼 나 가져간다. 으악!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맨발로 정신없이 그냥 도망쳤어요. 그런데요.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복도에 일렬로 쭉 서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향해서 10명도 넘게 있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텅 비어 있었어요.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 감정도 없는 마치 인형처럼. 그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어요. 돌아가라. 금기 어긴 자. 대가 치러라. 모두 같은 목소리로. 기계처럼 똑같은 톤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 사이를 뚫고 달렸어요. 계단을 굴러 내려가듯 내려가서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는 시골 마을이라 앞이 하나도 안 보였지만 그냥 달렸어요. 어디든 좋으니까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달려서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작은 사당 앞에서 멈췄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라고 하기엔 이상했어요. 삐걱삐걱 관절이 어긋난 것 같은 규칙적이지 않은 소리였거든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의 형태였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다리가 반대로 꺾인 것처럼 뒤뚱뒤뚱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술사였어요. 마을의 그 늙은 주술사.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가 손을 들었어요. 그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인형이었어요. 천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가슴에는 빨간 실이 감겨 있었어요. 네 것. 주술사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거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술사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의 입에서 계속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그게 땅에 떨어질 때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제발, 제발.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죠. 그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제 얼굴 앞으로 가져왔어요. 인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고기 같은, 비린내 같은. 그가 인형의 목을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제 목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뼈가 뚝뚝 소리를 내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이 옆으로 꺾이는 거예요. 으아! 그때 갑자기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꽃기호.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주술사가 움찔하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숨만 헐떡거렸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표정으로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마치 어젯밤 그 무서운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방안을 확인했죠. 그리고 봤어요. 방 곳곳에 검은 손자국들이 있었어요. 벽에, 천장에, 침대 시트에.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긴 그 검은 손자국들이 방 전체에 찍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방 안을 기어다녔던 것처럼. 창문에도 있었어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창문 유리에 손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거울이었어요. 거울에 글씨가 써져 있었거든요. 검은 액체로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글씨가. 라오스 문자였어요. 뭐라고 쓴 건지는 몰랐지만 알 것 같았어요. 저주라는 걸.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어요. 주인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뭔가 중얼거렸죠. 슬픈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을 때 마을 입구에 주술사가 서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그었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주술사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한국으로 돌아가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의 공포가, 그 검은 손들이, 그 속삭임이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한국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을 때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따뜻한 국밥 먹고 푹신한 제 침대에 누웠을 때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끝났어. 그냥 악몽이었어.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라오스에서 겪은 일들을 단순한 환각이나 집단 히스테리로 치부하려고 했죠. 사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밀린 게임도 하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의 방학 일상으로 돌아갔죠. 손목의 팔찌 자국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붉은 띠가 점점 연해지는 걸 보면서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에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휴대폰 시계를 보니까 딱 3시더라고요. 3시 정각.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원래 잠 깨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라 처음엔 환청인가 했어요. 귀를 막아봤는데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귀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요. 그 소리 라오스어 같았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억양이, 그 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주술사.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죠. 속삭임은 계속됐어요. 10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제야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꿈이었겠거니 했어요.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3시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김없이 3시 정각에 눈이 떠지고 그 속삭임이 들렸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뭉개진 소리였는데 나중엔 마치 바로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손목에 팔찌 자국이요. 연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붉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붉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마치 피부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처럼 붉은 빛이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게 열이 나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거울을 지나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데요. 제 뒤에 뭔가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근데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 같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형체만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냥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형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여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방문까지 후다닥 뛰어가서 문을 쾅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날 이후로는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됐어요. 내 뒤에 뭔가 있는지. 처음엔 화장실 거울에서만 보였는데 점점 다른 거울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관 신발장 거울, 엘리베이터 거울, 심지어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에서도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제 바로 뒤, 왼쪽 어깨 너머에 서 있는 그 형체. 낮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해가 지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으면 거의 사람 형체가 확실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도 화장실 거울 보면 그게 보여서 결국 거울 있는 곳은 피하게 됐어요. 집에서도 거울은 다 천으로 덮어놨죠. 근데 반사되는 건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검은 TV 화면, 꺼진 핸드폰 화면, 심지어 밤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맨 처음 마을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든 사진의 구석에 어김없이 같은 얼굴이 찍혀 있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서 찍은 단체 사진 마이너스 왼쪽 구석, 나무 뒤에 반쯤 가려진 얼굴. 숙소 앞에서 찍은 셀카 마이너스 뒤쪽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얼굴. 시장에서 찍은 음식 사진 마이너스 배경에 어두운 골목 안쪽에 서 있는 사람. 심지어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에도 있었어요. 차 뒷유리에 어렴풋이 비친 얼굴이요. 모든 사진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각도는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항상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너머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에 움푹 파인 눈,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입 주술사였어요. 마을의 그 주술사가 모든 사진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냥 화면을 껐어요.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럼 벌써부터 라오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 마을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새벽 3시에 또 잠이 깼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속삭임이 들리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키히히히 키히히히. 낮고 긁히는 듯한 웃음소리. 너무 섬뜩해서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눈을 꽉 감고 귀를 막았죠. 근데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처럼요. 아니, 잠깐. 방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천천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방 안이 어둑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봤어요. 방 구석 옷장 옆에 누군가 서 있는걸요. 키 큰 그림자 같은 형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웃음소리는 거기서 나고 있었어요. 키히히, 돌아왔구나. 라오스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직접 의미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리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었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닫아놨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젖은 발자국이요. 구석에서 제 침대까지 이어진 발자국이었어요. 그게 제 침대 바로 옆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형체가 제 침대 바로 옆까지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불 하나 사이에서요. 그날 이후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 어딘가에서 항상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까도 고민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라고? 귀신이 따라왔어요. 라고?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동남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요. 야, 너 요즘 이상한 일 없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동남이도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형, 나도 그래. 매일 새벽 3시에 잠 깨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동남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남이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의 속삭임, 거울 속의 형체, 사진 속의 얼굴 전부요. 그리고 말이야, 손목 자국 봤어? 동남이도 팔찌 자국이 점점 붉어지고 있대요. 그것도 저랑 똑같이요. 태민이한테도 연락해봤는데 태민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태민이는 그날 의식에 참여 안 했잖아요. 팔찌도 안 찾고요. 결국 저주받은 건 저랑 동남이 둘뿐이었어요. 그날 밤 의식에 참여했던 팔찌를 찾던 사람들만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민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이거 봐.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라오스 현지 뉴스 기사였는데 번역기 돌려보니까요. 모 마을의 저명한 영매자 사망. 향년 73세. 기사에 사진도 있었어요. 주술사였어요.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주술사요. 한 달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제가 처음 새벽 3시에 속삭임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지금 저를 괴롭히는 건 죽은 주술사라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무서웠는데 죽어서까지 절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어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게요. 새벽 3시에 속삭임이 아니라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비명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리.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어요. 거울 속 형체는 이제 얼굴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피부, 움푹 파인 눈, 삐뚤어진 입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니라 그 주술사의 얼굴이 보였어요. 제 몸에 그의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손목의 자국은 이제 팔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선들이 혈관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만지면 뜨거웠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 없대요. 의사 선생님은 피부염이라고 했지만 전 알아요. 이게 뭔지요. 밤마다 방 한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있어요. 컴퓨터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문틈으로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밖에서 누가 숨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요. 점점 그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방구석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 옆까지 와요. 어떤 날 밤엔 침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침대 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불 너머로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남이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대요. 동남이는 며칠 전에 집에서 나왔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저는 아직 집에 있어요. 그냥 이게 끝날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끝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새벽 3시만 되면 깨요. 이젠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눈을 뜨거든요.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요. 매일 밤 똑같은 말이요. 곧 데리러 갈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정말로 언젠가 저를 데리러 올 것 같거든요. 어디론가요? 아마도 그 어두운 곳으로요. 어제는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잠과 깨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져서요. 그 마을이 보였어요. 라오스의 그 시골 마을이요. 근데 이번엔 모든 게 검은색이었어요. 하늘도 땅도 집들도 전부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제가 서 있더라고요. 주술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요.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고 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뼈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라오스어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너는 이제 내 거야. 영원히.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검게 변한 사람들이요. 그들 모두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 이제 다시는 못 떠나. 우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면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목에 붉은 자국이 펄펄 끓듯이 뜨거웠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정각이었어요. 그리고 방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히히 곧야 곧.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요. 거울은 이제 안 봐요. 무서워서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주술사의 얼굴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눈이 움푹 파이고 입이 찢어지고 피부가 주름지고 저는 점점 그가 되어가고 있어요. 손목의 자국은 이제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며칠 뒤면 목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의 것이 되는 걸까요? 동남이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형, 이제 그만하고 싶어였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받질 않네요. 부모님은 제가 많이 아픈 줄 아세요. 병원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다 멀쩡하대요. 신경성이래요. 스트레스래요.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절대, 정말 절대로 동남아 시골 마을에서 함부로 금기를 어기지 마세요. 절대 주술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모르는 의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한 번 걸리면 끝이에요. 한국에 돌아와도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국경도 거리도 상관없이 따라와요. 한 번 표시를 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지금 제 손목을 보니까 붉은 자국이 목 아래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늘이 검게 보이네요. 주변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요. 주위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요.
이제 함께 갈 시간이야. 방 구석에 누가 서 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주름지고 입이 찢어진 그가 손을 내밀고 있네요. 저는 이제